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 규모의 포탄을 공급할 예정이다.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 지난 18일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122와 155포탄 1000만 발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바란치크의 말을 전했습니다. 1000만 발은 그동안 러시아가 전쟁에서 쓴 포탄의 양과 거의 같은 엄청난 물량인데 러시아가 10년간 생산해야 할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러시아 매체가 공급한다는 1000만 발의 숫자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100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사 1000만 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 제재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북한이 자국 포탄 창고를 비워둔 채로 모두 러시아로 보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가짜뉴스 심리전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탄약이 1000만 발, 아니 그보다 적은 양이 러시아에 간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그리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약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의 포탄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지난 13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122 다연장 로켓탄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67월에 우크라이나군이 122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 122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북한제 122포탄을 우방국들을 통해서 입수해 그라드 다연장 발사 시스템에 장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년, 1990년대 제조된 것이라서 불발률이 엄청 높았다는 것입니다. 한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 병사는 포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가끔 미친 짓을 한다라며 발사대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고 이를 채워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난 5월에는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한국 포탄이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한의 포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포탄의 차이는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포탄은 약 340만 발, 155포탄은 36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7,000발 정도의 155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한국은 155만으로만 따져도 지금까지 소모된 포탄의 2배가 넘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2000대 이상의 K1전차와 3000여 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기 때문인데 한국산 105포탄, 그 중에서도 날개만정 분리철갑탑은 세계 최정상급 성능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보급된 105전 차포용 철갑탄은 독일제 DM33 모델로 2000m 거리에서 균질화병강 판 420밖에 관통하지 못합니다. 포탄 상태가 불량해 그 위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K274N 철갑탄은 무려 550 관통력을 발휘해 2000m 거리에서 증가장갑을 장착하지 않은 러시아군 T-72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장에서 한국에서 온 포탄이 서양이 지원한 전차에서 발사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탄약량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현재 155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해서 비축하는 포탄의 양은 북한의 남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 일주일을 쓸 수 있는 양인데 그 정도 밖에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고 사거리가 짧아지며 표적에서 빗나가 정밀 폭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상태가 좋은 탄약을 생산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생산 라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탈냉전 이후 유럽에선 105전 차포탄 생산 설비가 사라졌지만 그 사이 한국은 M48계열을 포함해 1,500대가 넘는 105 전차포 탑재 전차를 유지하고 전차에 쓰이는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해왔습니다. 북한은 최소 100톤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30.4억 전에 만들어 놓고 열악한 저장 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문제가 있는 탄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차와 자주포 등 전력의 손실이 심해지면서 오래된 무기들을 꺼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오래된 포탄이 호환이 되어 요청받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과거 연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방사포가 쏜 170발 중에 절반이 넘는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은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포탄 생산 능력까지 부각되며 군비를 증강해 무기를 사려는 국가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무기 중 하나는 K2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루마니아, 체코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선택한 것은 한국이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입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오늘은 네이버 경제 분야 10만 인플루언서 메르님의 신간 1%를 읽는 힘의 내용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모든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를 읽는 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나비 효과라는 챕터에서는 왜 폴란드가 미국과 독일 전차를 두고 한국 전차를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24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늪지가 많고 지반이 약한 동유럽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 미국은 공병이 강하고 전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좋아 전차가 독자적으로 잠수 도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에서 잠수 도하 기능을 빼버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강력하지만 하천과 늪지가 많고 공병이 약한 폴란드로서는 운용에 장애가 많은 전차가 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주도했다.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지역이 25년간 군비를 축소하고 있어 레오파르트 전차는 사우디 수출 계약을 기대하며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독일 의회가 사우디의 빈살만이 자말 카슈쿠지 암살 사건을 일으키자 인권을 앞세워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뒤엎어버렸다. 사우디를 기대하며 운용되던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더라도 재무장하려는 독일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폴란드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이 무려 900km나 되는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로는 험악한 지형에서 방어가 어렵고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생산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훨씬 가볍고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을 조금만 보강하면 폴란드의 웬만한 하천은 K2 전차의 자체 도하 능력으로 공병의 지원 없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서방권 나라는 미국, EU,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인데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U국들은 군축으로 제조 역량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은 판매는 하지만 현지 생산을 잘하지 않는 나라인데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현지 생산을 원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를 읽는 힘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왜 폴란드가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조달 규정상 자국업체만 주당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인장벽을 높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이전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군비를 증강하면서도 자국의 방산 기업들을 살리고 고용과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길 원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보다도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데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생산 능력과 더불어 현지 생산입니다. 최근 KF-21의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내지 않아서 속을 썩게 했는데 UAE가 KF-21 프로그램에 공식 참가해서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금액을 낼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와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한국 전투기가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FA-50에 이어 KF-21 보레메가 항공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AE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등 한국에 총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를 읽는 힘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의 미래,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한국의 조선업 등 지금 시점에 한국에게 찾아온 기회와 미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전 세계 시장에 최고의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절호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국제자원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한 뒤 자원부국들은 자국산 희소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실제 자원부국들은 멕시코처럼 희소광물인 리튬을 아예 국유화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광물을 사가는 선진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치해 원료를 사용하라는 압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부국 중에서 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퍼주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갈륨, 마그네슘을 시작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기로 기습 발표했음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갈륨과 게르마늄은 현재 국내 반도체 주요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직접 구매하는 물량은 거의 없다면서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유입의 경우도 비중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에 다량 쓰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5년부터 갈륨 기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는데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2025년 이후의 이야기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게 당장 해당 국가를 압박해야 하는 수출 통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공포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탄 사격에 앞서 실제 타격은 없지만 소리가 요란한 공포탄을 발사하며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품고 있는 진짜 카드는 희토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 배기가스용 촉매제, 형광체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연구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입니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희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압박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외교 무기로 처음 희토류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대응 카드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제조 회사들을 합쳐 몸집을 키우고 2020년 말엔 국가안보와 이익에 근거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관리동제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과 희토류 재련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들으라라면서 칼럼을 통해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가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중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히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의 수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새롭게 찾은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들 국가들은 한국에게 인프라 건설의 대가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분까지 한국에게 넘기면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경제도시 알마티.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은 교통체증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구상했고 첫 작품인 알마티 순환도로가 지난달 개통했습니다. 개통식에는 쿠안티로브 국가경제부 장관을 비롯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16년간 이 도로의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할 한국도 로공사의 함진규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함 사장은 유럽 출장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개통식에 참석하는 등 알마티 순환도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 길이 66km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한국도로공사, SK에코 플랜트와 튀르키예 건설사인 알랄코, 마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2018년 착공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 7,700억 원, 민간 투자금 2,200억 원 등 총 9,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건설뿐 아니라 앞으로 16년간 도로 운영 유지 관리도 맡게 됩니다. 도로 운영, 유지 관리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교통량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없이 약 1,800억 원의 안정적 운영 수입이 보장됩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도로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법인 바르를 세웠고 40%로 지분이 가장 많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법인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알마티에 파견했습니다. 손병문 바르 법인장은 알마티 순환도로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첫 민관 협력 사업이자 도로공사의 첫 해외 운영관리법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톨게이트에는 지능형 교통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재난관리요금 징수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등 첨단 도로 관리 기술의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무인 요금 징수 방식인 이른바 프리플로우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요금 수납원이 있던 카자흐스탄 유료도로 톨게이트에 스마트 요금 징수 시스템이 도입된 건 알마티 순환도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아직 국가 인프라 사업의 자체 조달 능력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알마티 순환도로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 방식의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알마티 순환도로 사례처럼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더 많은 해외 건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주목받는 것은 이곳에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종의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필수 경제 협력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광활한 국토에 크롬 2억 3천만 톤 세계 1위 납 200만 톤 세계 2위, 망간 6억 7,600만 톤 세계 4위, 구리 4,100만 톤 세계 12위 등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필요한 한국과 이 자원을 고부가 가치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카자흐스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과 카자흐스탄지 질위원회는 지질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관련해 유망 광구로 꼽히는 지역에서 테스트베드 탐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카자흐스탄 투자청인 카자흐인베스트의 잔도스 테미르갈리 경영부문 부의장은 투자가 필요한 27개 광산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말 지질연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며 최근까지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기관들과 광업 및 야금 등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동맹을 통한 우리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배터리 등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은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섭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른바 카자흐스탄 2050 전략입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금액은 280억 달러로 목표액인 25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카자흐스탄 경제의 매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카자흐스탄이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카자흐인베스트는 국가투자유치진흥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수요도 높은데 로만 스클야르 제1부총리가 직접 한 카자흐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의장으로서 이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의 투자 및 관련 장비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전자부문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고 세금과 비자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선호도가 높아 진출 기업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0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위치한 쇼핑몰 포럼은 청소년들로 꽉 찼습니다. 이들은 코트라가 주최한 2023 K-라이프스타일 인 CIS 개막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한류 분위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선 K-POP 댄스 경연대회도 열렸는데 쇼핑몰 4층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린 인파만 2,000명이 넘었고 행사장 한켠에서 진행된 서우려자대학교의 유학 설명회엔 이날 하루에만 200여 명의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찾았을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코트라는 올해 K-라이프스타일 행사 개최지로 카자흐스탄을 점찍었습니다. 코트라는 올해 1월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샘플 제품 통관 등 준비를 통해 약 300개사의 소비재 제품을 판촉전에 내놨음입니다. 특히 온 오프라인 상담에도 열어 수출 희망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 400여 바이어 회사를 만나도록 지원했습니다. 정회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제조 기반이 부족해 기본적인 물품까지 수입에 의존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매년 인구가 2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등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 환경평 가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평가 대상 국가 중 2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매력도 높은데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가 지난해 기준 3만 달러를 돌파했음입니다. 수출 유망 소비재 분야로는 화장품이 꼽힙니다. 지난 4월 기준 화장품의 카자흐스탄 수출액 2,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9%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초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중국과 대비됩니다. 정 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이 11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이 우리 수출품과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정이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초저출산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출생아 수가 68만 1,800명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19만 3천 명보다 3배 이상 많고 그만큼 유아식품, 의류 등 육아용품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하지만 자국 제품 제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식, 유아의류 등 육아용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분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분유 등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분유 브랜드 앞타밀로 유명한 뉴트리시아와 러시아의 식 음료업체 윈빌덴의 유아식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가격대에 실용적이고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이런 제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잘 소개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희소금속센터를 세웠습니다.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등 희소금속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과 자원 협력을 통해 서로 원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희소금속 센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몰리브덴과 텅스텐 등 반도체 핵심 소재 확보 등 공급망 강화 효과를, 우즈베키스탄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상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희소금속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투자 후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2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구리의 경우에도 우리 민간 기업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시장 개방 및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하며 연 5%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EU 유럽연합과 협력 확대 등 대외개방 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해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이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LA타임스는 작년 13분기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윙그룹 이하 헝윙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하우 대만구, 광둥 홍콩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허민그룹의 신화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허민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 OPEC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